안녕하세요. 안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과학 교사학습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작사고 촉진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초등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학생 A와 B 특정 사고 기능을 비교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재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없어도 풀 수 있는 식으로 나왔어요. 어떤 사고 기능인지 이제 의미가 다 나와 있고 비교하는 거에서 거의 수능형 식으로 이제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창작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산적 사고, 두 번째 수렴적 사고입니다. 이 발산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고와 관련이 되겠죠. 생각을 펼치는, 발산적으로 펼치는 것과 관련되고요. 수렴적 사고는 반대로 생각을 모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세부 사항을 완성해서 이제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그 아래쪽에 연관적 사고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부 지도서에만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산적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의미 봤더니 과학 활동에서 독창적이며 다양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즉 아이디어를 막 발산해내는 사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발산적 사고와 동일하게 확산적 사고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발산적 사고 기능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보고 명칭을 떠올리는 그런 수준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창성. 특정한 문제상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바로 유창성입니다. 유창성이 뛰어나다는 건 생성된 아이디어의 개수가 많다. 즉 아이디어 개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유창성인 거예요. 두 번째 융통성. 고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 이게 바로 융통성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 즉 여러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는 융통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창성과 융통성이 좀 크게 달리죠. 의미만 보면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둥근 물건을 쭉 써봐라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둥근 물건을 쭉 써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때 A라는 학생은요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 탁구공 이렇게 네 가지를 써서 되고요. B 학생은 축구공, 계란, 지구공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됐어요. 자 이때 A와 B 학생을 유창성 측면에서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나요? 응답의 개수가 더 많은 A 학생이 더 뛰어나죠. 그런데 융통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말한 B 학생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거예요. 유창성은 단순히 아이들의 개수, 양만 가지고 평가. 융통성은 얼마나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냐. 그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독창성입니다. 기존의 것을 탈피해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이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는 사고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 정교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좀 더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으로서 학생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엄청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겠죠. 이때 이 정교성을 발휘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처음에는 그냥 너무 실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할 거예요. 이때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좀 다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정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의미를 보고 명칭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렴적 사고입니다. 의미를 봤더니 과학 활동에서는 산발적인 자료를 수렴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로 만들어내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발산적 사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수렴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와 명칭 정도만 그 수준에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통합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런 구조를 이루는 구성물들이 전체나 일부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게 바로 통합성입니다. 즉 여러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있어요. 이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거 이게 바로 통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들아 알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다 써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쓰는 거죠. 개, 소, 닭, 고양이, 참새 이런 식으로 막 아이디어를 쭉쭉쭉쭉 썼습니다. 이놈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져 있죠. 이때 좀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거예요. 개, 소, 고양이 얘네들 이렇게 묶어서 얘네 묶어서 포유류 라고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닭이랑 참새 얘네 두 개는 묶어서 조류 라고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으면 여기 통합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포유류와 조류는 또 묶어서 둘을 묶어서는 또 척추동물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통합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합성이 나타나는 동시에 여기서는 단순성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단순성의 의미를 봤더니 하나의 커다란 구조로 묶이면서 그 구조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더라. 즉 여러 사례를 묶어서 단순하게 하나의 일반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포유류 그리고 조류 이 두 개념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이라는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성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통합성 단순성은 어떤 사례만 보고서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정합성입니다. 의미 보시면 개념이나 지식 등 구성물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성있게 연결해서 모순이 없는 것 이게 정합성입니다. 즉 과학적 근거에 비춰서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포유류라고 묶은 거 타당해? 조류라고 묶은 거 타당해? 둘이 합쳐서는 척추동물이라고 묶는 게 좀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이제 따져보는 게 바로 정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합성, 통합성, 단순성 같은 경우요 아이디어를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본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보고 명칭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관적 사고는 좀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연관적 사고라는 건 처음에는 별개로 보이던 두 개의 사고를 서로 연관시켜서 기존의 사건이 알려진 법칙과 설명 특징을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는 것 이렇게 되죠. 서로 연결되어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비유, 의미, 귀추가 있는데 우리 귀추는 앞에서 배웠죠. 뭐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상황을 차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상황을 서로 연결 지으면서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유와 은유가 있는데 여러분 국어에서 배웠겠지만 사실은 비유 안에는 은유도 있고 지규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는요 이 비유는 지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고 은유는 여러분이 은유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비유는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층을 샌드위치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샌드위치 같은 지층이다. 이런 게 이제 다 비유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전류의 흐름을 뭐에 또 비유했어요? 물의 흐름에 또 비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국어에서 은유도 조금 어렵죠. 이 은유 뭐였어요? 대표적인 예시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예시 여러분 배웠죠. 근데 우리 과학의 개념 자체가 운유적인 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면 여러분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를 잘라내는 기술이거든요. 유전자 편집 기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위 이게 가위가 나서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특정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유전자 가위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표현들이 다 은유적 표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 여기서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넘어가면 되고 창의적 사고에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의미만 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창의성 심장 교수 발명 전략 나와요. 각각의 창의성 기능을 이제 신장하기 위해서 어떤 말문을 하면 좋을지 쭉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있는 것들 중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 사고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먼저 발산적 사고 기법인데요. 첫 번째 발산 모으기. 이거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많이 부르죠. 여러분 생각난 대로 마구마구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그럼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쓰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건데 이건 예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박사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냐면요. 얼음을 빨리 녹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이 될 거예요. 이때 그냥 말로 하고 하면 내성적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걸로 변형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활동지를 가라앉혀 긴 거를 이제 종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얼음을 빨리 녹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3개 씁니다. 나 혼자 3개를 쭉 쓰는 거예요. 수민이가 일단 3개를 쭉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쓴 종이를 옆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받은 참는요 수민이 아이디어를 보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쭉쭉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류를 꼭 옆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지수는 또 이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점점 이렇게 써내가는 방법. 이게 바로 웰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생각금을 마인드맵이라고 불리는 거죠. 중간에 큰 주제가 있고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성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스캠퍼입니다. 자, 이 스캠퍼는요. 지금 여기 써있는 이 각각의 7가지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스캠퍼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알파벳, 약자를 따와서 스캠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7가지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깐 넘겨보시면 마지막 육색사고 목자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마다 이제 색깔이 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자마다 자기가 생각해내야 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자를 옮겨가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창의사고 기법들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과학에서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서 발전적 사고가 쓰이는 거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적 사고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PMI. 자, 이 PMI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라고 해서 장점과 약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이디어의 장점, 약점, 흥미로운 점에 주목을 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평가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렴적 사고 기법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내는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이라이팅입니다. 자, 이거는요 생성된 아이디어는 적절하다고 판단된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에 공통적인 측면이나 요소에 따라 묶음을 생성해서 핵심은요 핫스팟을 만들고 이것을 문제를 적합한 형태로 재진수하는 것이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다들 예시만 좀 보시면 좋아요. 일단 학생들이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을 했어요. 발전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을 했겠죠. 자, 그 중에서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된 것끼리 묶고 있으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통합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묶은 사례를요,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서 딱 표현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저기서 단순성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어떤 해결책을 재진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하이라이트 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창의사고 기법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초등에서 2018년도 출제된 문제인데요. 아래쪽에 문제를 봤더니 지금 여기서는 재구성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아니죠. 이제 과거 지도서에는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 재구성력 요것도 이제 제시해놨어요. 제가 교재 실시하는 이유는 이게 문제에 다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어서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창의성의 구성 요소 중 재구성력이란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재구성력입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에서 나타난 대류에 대한 주학적인 사고 특징을 이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라. 즉 지금 여기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재구성력이 뛰어나냐, 왜 그러냐, 요걸 이제 설명해라라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대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좀 봤더니 왜 이렇게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냐? 가벼우니까 그렇지. 내 말은 왜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차가우면 내려가는 거야? 이거에 대한 생각인 거죠. 먼저 학생 A입니다. 그건 원래 무거운 것은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하고 가벼운 것은 높은 곳으로 가려는 성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지금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 A는요, 무거운 건 낮은 곳에 그리고 가벼운 건 높은 곳에 가려는 성질을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학생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무겁거나 가볍다라는 건 무게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기도 무게가 있다라는 걸 실험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선생님은 더워진 공기는 팽창하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탄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물체의 무게와 용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울 때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즉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인 거죠. 이런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중력 때문인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실험했던 실험 경험,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 따른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즉 중력의 크기, 이런 다양한 생각을 종합해서 결국 중력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재구성력이 뛰어나다? 학생 C, 니은. 여기서 이제 재구성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이제 정답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재구성력 의미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학생 A는 물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기존 생각 하나로 그냥 설명이 되지만 쟤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았죠. 처음에 학생 A가 가지고 있던 그거는 그냥 가벼우니까 그런 거지. 원래 생각에 그냥 기초해서 하나의 생각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학생 C는 공기의 무게 확인 실험과 그리고 교사의 설명, 물체의 무게에 따른 중력의 크기, 이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내용을 종합하여서 지구 중력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는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학생 C의 재구성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구성력이라는 걸 내가 이 시험지를 보기 직전에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그대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등에서는요, 과학적 의문의 유형과 그리고 창의적 요걸 같이 좀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우리 의문의 유형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통합상 기능 배울 때 문제 인식고 하면서 나왔던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배웠던 건데 여기 같이 좀 적용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질문 1번. 밑줄 친 기억은 과학적 의문의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학적 의문의 유형 3가지가 이미 의미와 함께 나와 있죠. 자, 이걸 보고 지금 이쪽 지문에 있는 이 기억, 감자즙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추측적 의문, 인과적 의문, 반복적 의문 중에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문 한번 보겠습니다. 추측적 의문, 관찰 대상이나 현상의 형태, 명칭, 양, 성분 등과 같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늘 봤더니 감자즙에 들어있는 게 뭐지? 이거 뭐에 대해 보고 있어요? 감자즙에 성분에 대해 보고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이 기억은 추측적 의문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답은 추측적 의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제 과학적 의문과 관련된 건데 제가 좀 같이 그때 이제 문제 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모든 A의 독창성 점수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모든 A가 생성한 의문을 포함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장성, 융통성, 독창성에 대한 채점 기준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창성은요, 모둠에서 생성한 과학적 의문의 숫자를 가지고, 융통성은 모둠에서 생성한 과학적 의문의 유형수를 가지고, 세 번째 독창성은 그 모둠에서 생성했지만 다른 모둠에서 생성하지 못한 우리 모둠에서만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것을 이제 평가하는 독창성을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모둠 A의 독창성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둠 A가 제시했지만 다른 모둠은 제시하지 않은 의문이 몇 개인지 우리 그냥 세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즙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C에도 있네요. 얘는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왜 기포가 발생할까? 이것도 C에 있네요. 근데도 안 된다. 기포의 성분은 무엇일까? 이것도 C에 있네요. 그게 중복되죠. 마지막 거른종이가 왜 잘 움직일까? 이거는 모둠 A에서만 생성했고 다른 모둠에서는 생성을 안 했죠. 그러면 얘는 독창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것만. 자, 그러면 지금 독창성 있는 질문을 1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1개 생성했을 때는 몇 점? 1점인 거죠. 그러면 그대로 답 쓸 수가 있겠죠. 모둠 A의 독창성 점수 몇 점? 1점.
그 근거를 쓰래요. 뭘 포함해서? 모둠 A가 생성한 의문을 포함해서. 그러면 생성한 의문. 이 의문이 다른 모둠에서는 생성하지 못하고 모둠 A에서만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정답 보시면 1.29. A 모둠에서 생성했지만 다른 모둠에 생성하지 못한 과학적 때문이 거론점과 왜 잘 움직일까라는 의문 한 개이기 때문에 1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3번. 모둠 ABC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모둠을 제시하고 그 모둠의 채점 항목별 점수와 평가 점수를 제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각각의 모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를 다 구해서 누가 가장 높은지 이걸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채점 기준을 살펴봤었고 이걸 평가하려면 우리는 각각의 의문이 추측적 의문인지 인과적 의문인지 방법적 의문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의문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측적 의문은 아까 봤듯이 관찰 대상 현상의 형태, 명칭, 양, 성분 등과 같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의문이었고 인과적 의문은 관찰 대상의 원인이나 현상이나 원인에 대한 거죠. 즉 왜? 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법적 의문은 어떤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계획, 도구, 방법 등에 대한 게 바로 방법적 의문이다.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 각각의 모둠의 의문의 요 형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모둠. 첫 번째 질문은 추측적 의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 왜 기포가 발생할까? 이건 뭐야? 인과적 의문. 기포의 성분은 무엇일까? 추측적 의문. 거론점이가 왜 잘 움직일까니까? 인과적 의문. 그 다음 B, 발생한 거품의 양은 얼마일까? 양과 관련된 거니까 추측적 의문. 어떻게 하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까?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다. 이거는 방법적 의문. 세 번째, 거론점이 왜 떠올릴까? 왜라고 했으니까 인과적 의문. 그 다음에 C에 있는 거, 거론점이 왜 떠올릴까? 반복되는 인과적 의문. 왜 기포가 발생할까? 인과적 의문. 감자주가 되는 거 무엇일까? 추측적 의문. 기포의 성분 무엇일까? 추측적 의문.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각각의 모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창성 평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개수 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창성을 평가해 보자면 쭉 나눴을 때 단순히 개수 세면요. A 모둠 몇 개? 4개. B 모둠 3개. C 모둠 4개 했잖아요. 이때 채점 기준을 보시면 유창성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이면 당연히 3점, 2개면 2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일단 다 3개 이상 만들었잖아요. 그럼 유창성은 모두 다 3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 평가하겠습니다. 융통성은 과학적 의문의 유형수예요.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의문을 생성해냈냐라는 거잖아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 보시면 의문의 유형이 3개면 3점, 2개면 2점, 1개면 1점입니다. 자, 그럼 A 모둠 의문의 유형수 몇 개? 추측, 인과, 주종유적 그러면 2점. B 모둠은 추측, 방법적, 인과 3개, 3점. 그 다음에 C 모둠은 인과, 추측, 주종유적 2점.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마지막 독창성 점수입니다. 독창성은 우리 모둠에서만 생성한 거, 다른 모둠 생성하지 못한 거죠. A 모둠은 아까 1점 구했었죠. 그 다음에 B 모둠 한번 볼게요. 자, B 모둠은 발생한 거품의 양은 얼마일까? 다른 모둠 있어요? 없죠. 그럼 얘도 독창적인 거. 어떻게 하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 있어요? 다른 모둠에 없죠. 그럼 이것도 독창적인 거. 마지막 거름점이 왜 떠올까? 이거는 C와 겹친다. 그러면 B 모둠은 2개 생성했으니까 2점이고 마지막 C 모둠은 모든 질문이 다 다른 모둠과 겹치죠. 얘는 독창성 점수가 0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총점을 내면 지금 이렇게 해야겠죠. A 모둠 같은 경우는 총점 몇 점? A 모둠은 총점이 6점. B 모둠은 총점이 8점. 그리고 C 모둠은 총점이 5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모둠 고르라고 했잖아요. B 모둠 고르고 각각의 항목별 점수를 제시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시면 B 모둠이다. 평가 점수 유창성 3점, 융통성 3점, 독창성 2점, 총점 8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겹살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나온 거죠. 지금 좀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각각 다 정의가 나온 상태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채점 기준이 없어도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대처해서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채점 기준을 여러분이 써야 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예시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까지 풀어보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팀 융합인재 교육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강론에서 보통 마지막 활동이 창의융합 주제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교과들을 좀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해보고 만들어본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스팀 융합인재 교육으로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융합인재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융합의 핵심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교과를 융합함으로써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스팀 융합인재 교육은요. 각각 과학, 기술, 공학, 인문사회, 예술 그리고 수학의 앞글자를 따서 스팀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수업에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개만 들어가거나 3개만 들어가도 융합인재 교육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팀 융합인재 교육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모두 다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실생활 문제 해결력 이걸 추구하는 데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스팀 융합인재 교육의 학습 준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3가지죠.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그리고 감성적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문제 상황 무엇과 관련되어야 된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교과의 융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감성적 체험을 또 성공의 경험, 교사의 경력 이런 것 등의 감성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바로 스팀 융합인재 교육의 학습 준것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칭을 기억해 주세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제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시키는 상황 제시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이라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상황 제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인식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예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교실에서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교실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진짜 문제 해결의 동기가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창의적 설계.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창의성도 발휘하고 다양한 교과와 융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보시면 단순히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접근도 하고 예술적인 수학적인 접근도 당연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물품을 설계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요소, 공학적 요소 들어가죠. 근데 과학적 개념도 사용해야 돼요. 과학 시간에 배운 개념들. 그럼 뭔가 내가 수치를 계산해야 된다? 수학적 요소. 그럼 만든 이 발명품에 예술적인 뭔가 요소를 넣는다면 예술적 요소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감성적 체험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하는 감성적 체험. 이때 감성적 체험은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지막에만 이제 체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도 계속 감성적 체험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보시면 감성적 체험의 요소에는 학생이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보상, 경력 등의 교사의 피드백 이런 것도 모두 다 감성적 체험에 포함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요. 상황 제시와 감성적 체험. 상황을 제시했을 때 이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이제 감성적인 체험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창의적 설계를 하면서 감성적 체험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감도 하고 문제에 대한 도전, 활동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모두 다 감성적 체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융합인재 교육의 핵심은
상황 제시, 창의력 설계, 감정적 체험 요 세 가지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볼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글쓰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 글쓰기가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소재로 해서 학생들이 과학 글쓰기 한 것입니다. 지문이 그냥 제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과학에서 묻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볼 건데요. 과학 글쓰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대상에 대한 글쓰기. 이거는 주제만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시, 소설, 편지, 만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과학의 대상, 주제로만 쓰이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과학적 맥락에서의 글쓰기가 있죠. 이거는 주제뿐만 아니라 형식도, 표현 방식도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논문이나 아니면 시험 보고서 있죠.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게 바로 과학적 맥락에서의 글쓰기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이런 글쓰기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우리 현장학습과 관련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나와 있죠. 자, 이 현장학습은요, 초등에서 나온 적 없지만 중등에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장학습은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죠. 뭐 야외학습, 견학학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가 과학활동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현장학습이라는 건 학교의 공간으로 나아가서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주로 이제 우리 초등과학은 뭐 지구과학, 생명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겠죠. 뭐 지질 구조 학습한다던가 동식물을 관찰할 때 현장학습을 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뭐의 같은 걸 읽어보시고 우리는 현장학습의 절차와 유의점에 중점을 두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장학습 전과 현장학습 중 그리고 현장학습 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학습 전.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학습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자, 일단 교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첫 번째, 사전 답사를 실시합니다. 중요하죠. 현장학습 장소를 교사가 미리 먼저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지, 뭐 위험한 건 없는지, 어떤 경로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할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육 과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쭉 넘겨서 교수학습 파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마항이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야외 탐구 활동이나 현장학습을 할 때는 사전 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전 답사 교육 과정에도 있는 만큼 여러분 명칭 기억해주세요. 현장학습 전에 뭐 한다? 꼭 교사는 사전 답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전 답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안내를 해줘야죠. 즉 사전 학습을 실시합니다. 현장학습 가기 전에 먼저 교실이나 시험실 이런 데서 먼저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먼저 파악해요. 그리고 현장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도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뭔가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암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석을 조사하러 가기 전에 먼저 수업을 해주는 거죠. 암석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알아볼 거야. 이렇게 현장학습 안에 필요한 개념적 지식을 당연히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서 뭔가 학생들이 돋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하는 활동을 진행해요. 그러면 관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안내를 해줘야겠죠. 현장학습에 필요한 기능 이런 걸 연습을 한다. 그래서 사전학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사가 사전 답사를 통해서 얻은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면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친숙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친숙함이 높아지게 되면 학생들은 생소한 경험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생소한 경험 공간 이게 뭔데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생소한 경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생소한 경험 공간의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사전 지식, 현장학습 장소와의 친숙함, 사전 현장학습 경험. 이게 바로 이 생소한 경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소한 경험 공간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되겠어. 그래서 현장학습을 하기 전에 사전학습을 통해서 사전 지식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요. 그리고 현장학습 장소의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장소에 대한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전에 현장학습을 한 경험이 많다면 당연히 이게 커지게 되면서 생소한 경험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즉 생소한 경험 공간이 좁아져야 더 효과적인 현장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생소한 경험 공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명칭 쓰는 게 중등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중등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하기 전에 야외 학습 경로별 장소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어떤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냐. 생소한 경험 공간의 구성 요소 중 한 가지를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뭐예요? 현장학습 장소의 경로, 요걸 좀 확인하도록 하는 건 현장학습 장소의 친숙함을 높여주는 것 관련이 되는 거죠. 요거 쓰면 정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앞으로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현장학습 전에 해야 되는 거 안전지도 해야 되죠. 필수적이죠. 학생들에게 못차림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줄 수가 있고 가서 해야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 안내를 해줍니다. 현장학습을 할 때는 그냥 활동하면 됩니다. 학습지 같은 거 나눠주고 작성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또 마지막 현장학습 후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요. 그냥 현장학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장학습하고 교실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는지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이런 활동을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도 진행한다. 이런 걸 한다는 것도 꼭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현장학습과 관련해서 꽤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현장학습 전에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초등에서 한번 출제가 돼서요. 초등 같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수업 장면을 주고 여기서 쓰인 교사학습 방법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비유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볼게요. 비유는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익숙한 개념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을 전이시키는 원리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유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연결작사하고 비유 있었죠. 사실 동일한 의미이긴 하나 이 비유를 별도의 교사학습 방법으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 빛의 굴절 개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때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자동차의 굴절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동차 게임 이런 거 해봤을 테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요. 얘들아 도로를 가다가 풀밭으로 가는데 속력이 느려지면서 꺾이지. 마찬가지로 빛도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속력이 느려지면서 꺾이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통해 우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건 빛의 굴절이죠. 자, 이런 걸 목표물이라고 부르고 또는 목표 개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빛의 굴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는 개념 이것은 비유물 또는 비유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너 목표물을 찾았어라, 비유물을 찾았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명칭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잘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죠. 뭐요? 비유가 완벽하게 이 빛의 굴절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물과 목표물 사이의 공통점 우리가 공유 속성이라고 하고 차이점을 비공유 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속성에는 속력이 느리적으로 굴절된다고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비공유 속성에는 뭐 파동의 성질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유 속성이 있다라는 게 목표물과 비유물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지도할 때는 이것을 유의합니다. 비유 한계를 지도해야 하는 거죠. 학생들이 목표물과 비유물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또는 비유물의 모든 속성이 이 목표물과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잘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1대1로 속성이 다 1대1로 다 대응되면서 일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를 꼭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관련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문제 한번 보시면요.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과학과 수업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수업 전략이 바로 교사학습 방법, 교사학습 전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의 기억입니다. 선생님, 물의 세 가지 상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활용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는요, 물의 세간 상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나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불호흡자의 획득을 관찰하는 적응 개념을 도입할 때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튜브를 사용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수업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건 이 불호흡자에 물이 뜨는 거, 요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튜브를 사용하는 모습, 요걸 이제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공통으로 사용한 전략이 무엇이다. 저는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설명이 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각각의 무엇에 이렇게 대응할 건지 설명해요. 고체, 각각 액체, 기체는 무엇에 대응할 건지 예비교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물분자 사이의 모양, 크기 이런 건 무시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생과 물분자가 1대1로 대응한다라고 전제하더라도 학생과 물분자는 다르잖아요. 지도교사. 그렇죠. 학교 상황을 이용할 경우 각 상태에서의 분자별 운동 이것은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이러한 것은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학교 상황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물의 세간 상태를 설명할 때는 둘 사이의 차이점, 즉 비공유 속성에 유의합니다. 아, 비공유 속성 나오니까 이거 정답 확실히 비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사용한 수업 전략 비유, 이렇게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비유에서 목표물과 그리고 비움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더라, 비공유 속성이 있더라라는 게 바로 이 비유의 한계가 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줌으로써 얘가 정답이 비유다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보면요. 자, 이것과 좀 비슷하게 중등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인데요. 한 번이 아니죠. 중등에서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위에 밑줄진 디귿과 관련해서 비유의 한계 한 가지를 제시해라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서는 열의 이동과 관련해서 비유를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인 건데요. 대답을 봤더니 지도교사 또 하나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모형이나 비유를 사용해서 과원리를 설명할 때는 학생들에게 모형이나 비유의 한계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고안한 비유물과 목표물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록하게 하고 자신들이 만든 비유의 문제점을 적어보게 하는 걸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비유물과 목표물 사이의 대응 관계 이것과 관련한 비유의 한계를 써라라는 거죠. 자, 뭐예요? 이 비유물과 목표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다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한계다라고 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시면 비유물과 목표물의 모든 요소들이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비유의 한계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교사 선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할론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교과서 장면에서 몇 번 봤던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뭐 지구 역할, 태양 역할 나눠서 뭐 지구 자전이나 공동 배웠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활론을 사용한 당연히 개념을 뭐 쉽게 익힐 수는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한 가지만 좀 유의 점 보시면 관찰자 준비와 관련해서 역할론을 관찰하는 학생들은요. 연기력이 아니라 전달하는 생각이나 개념 요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관찰해야 한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념도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개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개념도 자체에 대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그냥 문제 소재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저 개념들을 몰라도 그냥 과학적 강론 개념을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저 개념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도를 보시면요. 이 개념도는 개념과 그리고 연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념. 여기는 이게 연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상층부와 하층부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죠. 봤더니 상층부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 하층부로 가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도는 오슈벨의 유미 학습을 과학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오슈벨 배웠잖아요. 어떤 원리가 있었죠? 점진적 분해 원리, 통합적 조정 원리. 이게 개념도 관련되는 거 딱 봐도 보이죠. 점진적 분해 원리가 뭐예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분화하면서 학습하는 게 점진적 분해 원리. 통합적 조정 원리는 하위 개념끼리 통합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도 관련이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V 또는 V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초등에서 나온 적 없죠. 중등에서만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냥 요 V도 내용을 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V자 모양의 이런 도표가 있고요. 가운데는 초점 질문이 있고 양옆에 이론 개념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론 개념적 측면이 바로 과학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방법론적 측면은 이 지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V 다이어그램 함께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탐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열하면 얼음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초점 질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 탐구 문제와 관련한 이론 원리 개념 즉 과학 지식에는 무엇이나 확인하는 거죠. 물론 뭐 초등 수준에서는 원리 이론까지 가기 어렵고 보통 개념 정도 수준까지 확인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물, 얼음, 수증기, 뭐 끓음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미 배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물 사건인데 이 사물 사건은 초점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은 준비물에 해당하고 준비물과 그리고 시험 내용이 여기에 적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을 쓰는 거죠. 빛과의 얼음물을 놓고 가열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 따라서 내가 관찰한 결과를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게 온도는 변하지 않고 얼음은 높더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더라. 그리고 기포가 발생해서 끓는다라는 내가 관찰한 걸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때 기록을 하는 중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개념들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즉 개념적 측면과 그리고 이 방법적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기록한 내용을 자료를 변환합니다. 보기 쉬운 표나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초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이 초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식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찾은 답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 주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습득한 지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치 판단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보통 작성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작성하는 순서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형태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세요. 아마 이럽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초점 질문, 지식 주장, 사물사건 요 빈칸 명칭을 쓰는 게 출제가 되고 아니면 강론과 연계를 해서 지식 주장이 들어갈 내용을 쓰라는 거. 초점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실험 내용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강론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V도가 출제됐을 때는 이 V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형식 정도에만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능력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과학에서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조사는 크게 직접적인 조사와 그리고 간접적인 조사로 이루어지더라.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넘겨보시면 문제 중심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볼게요. 우리 문제 중심 학습을 PB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의미를 봤더니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시작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에서도 할 수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비구조화된 문제를 다룬다라는 게 중요해요. 비구조화된 문제는 뭐냐면요. 해결책이나 결과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즉 답이 없는 문제,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가 바로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룬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하는 토익 토론 내용 살펴볼 건데요. 이 토익 토론 내용도 국어에서도 중요하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국어에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두 가지 구분해 볼게요. 우리 토론은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말하기인 거고 토의는 뭐예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결론을 도출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동적인 말하기이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좀 읽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거꾸로 학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거꾸로 학습인데요. 거꾸로 학습은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교육 과정에서도 온라인 학습 이런 게 등장하면서 지도서 총론에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냐? 수업 전에 교사가 제공한 온라인 영상, 즉 비빔 영상을 먼저 집에서 듣고 와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과제풀이나 토론 이런 걸 진행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개념적인 측면은 집에서 배우고 오고 학교에서는 좀 더 그거 외에 상호작용하는 내용이나 뭐 시험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이제 다른 데 초점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제 집에서 먼저 이런 개념 내용을 배우고 오는 수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학 교사학습과 관련해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없었어요. 포인트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과학학습 평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과학학습의 평가는요, 초등에서는 평가 방법의 명칭 쓰는 것 요것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나온다면 평가를 그 자체를 단독으로 묻기보다는 강론과 연계해서 강론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어 기능 가볍게 보시고요. 평가 영역 보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내용, 행동, 상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 차원은 말 그대로 평가하려는 내용, 어떤 내용에서 평가할 것이냐, 그게 이제 내용 차원. 그래서 행동 차원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이 행동 차원을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2022 교육 과정에 따르면 내용 체계 범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나누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황 차원, 이건 이제 문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회적, 기술적 상황에도 적용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평가 틀에 대해서 하고 평가 방법인데 여기서는 수행평가 방법,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평가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명칭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평가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평가 영역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맵에서 봤던 것 같이 과학학습 평가의 범주는 내용, 행동 그리고 상황의 3차원적 구분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내용 차원입니다. 내용 차원은 말 그대로 교과서의 단원이나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하려는 내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번 문제에서 평가하려는 내용이 뭐냐? 1번 문제는 내가 힘과 우리 생활 단원의 내용을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내용 차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 차원입니다. 자, 행동 차원은 이 단원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태도, 탐구, 지식 이렇게 세분화 했는데 이거에서 교육 과정에 따르면 지식,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 먼저 첫 번째 지식 이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해는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적인 지식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지 수준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저는 이걸 좀 더 단순화해서 이 적용에다가 분석, 종합 평가를 다 그냥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만 지식, 이해,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식과 기억은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질문의 그 유형 기억나죠? 인지 수준에 따른 질문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기억 수준, 지식 수준이라는 건 네가 기억하고 있어? 그걸 묻기 위한 평가구나. 그대로 재생해내는 것을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이해는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자, 마지막 적용은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모두 다 같이 포괄한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수준의 지식 수준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정 기능입니다. 자, 이 과학의 과정 기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파에서 이야기한 탐구 기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초 탐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NGSS에서는 우리 과학적 실천이라고 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쭉 기술했던 거 기억이 나서.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도 과학적 실천에 근거해서 과정 기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과정 기능 파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답변을 공통적으로 5가지를 쭉 제시해 두고요. 그리고 내용 체계표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역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보시면 우리 과학과에서는 과정 기능의 합의 요소로 문제의 중립, 가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도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내용 체계표에서는 조금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영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 설명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어떤 과정 기능을 평가할 건지 이렇게 골라서 교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과학 가치 태도입니다. 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과학 태도는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앞에서 외운 거예요. 과학에 대한 태도는 그 과학 자체에 대한 흥미, 선호 이런 걸 의미하고 과학적 태도는 과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태도라고 해서 우리 쭉 여러 가지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볼게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과학 가치 그리고 과학 태도 그리고 참여와 실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 가치 태도 영역을 과학 가치, 과학 태도, 참여와 실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안에 세부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설명 한번 보시면 과학 가치는 과학의 심리적 가치, 감수성, 그리고 과학 태도에는 과학 창의성, 융성, 윤리성, 개방성, 참여와 실천에는 과학 문화 향유 그리고 안전,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모든 영역은 이 가치 태도에서 있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과학과 사이에서만 두 가지가 추가되거든요. 과학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여기 과학 문제 해결의 학문과 융합적 접근 이 두 가지가 다른 영역의 문제 앞에 있는 물질, 생명, 운동하는 직업주 네 가지 영역이 없는데 과학과 사회에만 이 두 가지 가치 태도가 같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넘겨서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내용 체계표에 써 있는 말로 요 과학 가치 태도가 쭉 써 있는데 여기서 아까 과학과 사회에서 봤던 요 내용이죠. 요거는 들어가 있는데 과학의 사회적 가치는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의 지도서에서 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논문을 찾아봐도요. 이 과학 가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막 교육과정 평가 이런 데 문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근거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정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천재 교과서에서 지도서에서 여기다 구분해놨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지도서에서도 과학의 사회적 가치는 빼놨어요. 그 여기 들어가겠죠. 과학 가치 부분에 과학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하자면 과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한 가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빠졌다라고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파트 다음 시간이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칭들도 외우긴 하겠지만 각각의 의미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를 보고 명칭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좀 더 나아가자면 가치, 태도, 참여와 실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육과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과학, 가치, 태도 영역 부분은 2020 교육과정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차원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이제 상황 차원입니다. 상황 차원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운 이 과학 지식을 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 사회적, 기술적 상황 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차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평가 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2차원적 평가 틀이고 3차원적 평가 틀인데 2차원적 평가 틀은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2차원이죠. 그래서 행동, 내용 이 두 가지 차원만 반영한 평가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때 1번 문제는 내용 차원에서 힘과 우리 생각, 하여, 그래서
문제를 1번 문제 내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의 수준은 이해 수준으로 될까?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과정이 이걸로 되자. 그리고 가치 태도는 이 중에서 문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항을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2차원적 평가 틀이고 3차원적 평가 틀도 있습니다. 3차원이면 이렇게 상황적 차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든다면 그때 이렇게 상황적 차원도 같이 들어간 거.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가 영역을 본 거고 이제 과학학습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지필평가와 그리고 수행평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행평가. 요걸 좀 두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잠깐 넘겨보시면 지필평가 유형 나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이게 무엇인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에 예시와 함께 띄워드립니다. 지필평가는 크게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뉩니다. 선택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객관식인 거고 서답형은 주관식인 거죠. 그래서 선택형 안에 첫 번째 전다형, 다지선다, 오지선다, 요게 이제 전다형. 그 다음에 진위형은 OX 문제가 진위형. 그 다음에 연결형은 여러분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각 내용고 줄로 연결하는 문제죠. 이게 연결형. 그리고 조합형은 수능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억 보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죠. 1번 기억, 2번 기억, 3번 기억, 4번 기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합형입니다. 모두 다 선택한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은 우리 임용시험도 서답형인 거죠. 오늘 단답형, 주어진 질문에서 간단한 단어 구 정도로만 쓰는 것. 그다음에 완성형, 과로형이라고 부르죠. 빈칸 채우기 문제인 거고 서술형이나 논술형 정도 긴 문장을 쓰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 논술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필에도 포함이 되지만 얘를 수능형으로 얘를 이제 수행평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 내용 보도록 할 건데요. 보면 평가가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얘는 명칭으로 암기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특징, 그리고 특히나 첫 번째 게 의미거든요. 요걸 보고서 이 평가 명칭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여러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먼저 관찰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관찰이고, 두 번째 면담은요. 교사와 학생이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면담 또는 구술평가. 그다음 세 번째 실험실기죠. 실험실기는요. 실험기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주어진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실험실기입니다. 이 부분이 2015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즉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기구를 다루는 걸 보면서 이거 잘 다루는지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실험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실험 유형 중에서 기능개발 실험이죠. 이 기능개발 실험할 때 주로 이 실험실기의 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전지와 전구를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능력을 나는 평가하고 한다.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실험기구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실험실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보고서. 이건 학생이 탐구를 했을 때 탐구 문제, 방법, 결과 이런 걸 쭉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면 이게 실험 보고서인 거죠. 그다음에 논술형입니다. 아까 지필평가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이 논술형 수능 계속 말이 잘못 나오면 이거 이제 수행평가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서술형보다는 훨씬 더 긴 문장의 형태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쭉 풀어 쓰는 것, 이게 바로 논술형.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입니다. 토론은 교사 방법에도 있었지만 평가 도구로서도 토론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포트폴리오는 이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번 미술이나 이런 교과에서도 나왔죠.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뭐예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모아놓은 자료집이라는 게 바로 핵심이죠. 학습 목표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학생 스스로 작성하고 모아놓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자료집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럼 이거 포트폴리오 평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주체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거는 자기평가는 학생 스스로 내가 평가하는 거. 동료평가는 동료 학생의 학습작기 이제 평가하는 게 동료평가인 거죠. 이때 이 각각의 평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준비도와 같은 이런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평가는 이해가 되는데 동료평가는 왜요? 동료평가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자신과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반성적 태도가 형성이 된다. 반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평가는 당연히 교사평가에 해당을 하겠죠. 이렇게 평가 주체에 따라서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수행평가의 명칭,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평가 예시가 있는데요. 우선 지필평가 예에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는 걸 지필평가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본 형태예요. 요거 본 적 있죠?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까지 저희가 쭉쭉 표시해요. 요게 바로 이제 리커트 척도인 건데 이때 이 리커트 척도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나는 배추나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가 잘 참여했어요. 여기 하겠죠. 2번, 다른 동물 사역에도 열심히 할 것 같다. 나 열심히 할 것 같아. 3번, 동물한 사회 과정을 보자. 배추나무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 고마움을 느껴. 4번 볼게요. 배추나무 사용하는 과정을 지루하고 시간 낭비였다. 시간 낭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자,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문항 같은 경우요. 매우 그렇다가 5점이고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번과 같은 부정적인 문항 같은 경우요. 배점을 반대로 해야겠죠. 자, 이런 것을 역배점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채점 기준을 한번 보시면 4번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입니다. 그래서 배점의 방식이 반대로 있다. 이쪽에 있는 것과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또 리커트 척도에서는 부정적인 문항, 즉 반대의 의미를 갖는 문항에는 배점을 반대로 역배점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수행평가 예시로는 뭐 시험 보고서 평가가 제시되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작성한 시험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작성한 거나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교재를 넘겨보시면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과학과는 특별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그냥 현대에서 현대교육계에서는 이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를 하더라. 그냥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는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 또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라고 불립니다. 평가 그 자체가 바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그 과정 그 자체를 이제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의 성장에 관심 있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전통적인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형성평가를 쫙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비교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수행평가 형성평가는 참고로 보세요. 보통 이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평가 형성평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제시했을 뿐이지 우리 시험에서 요걸 구분해라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앞서 학습 이론에서 배웠던 것 같이 전통적 평가는 객관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 과정 중심 평가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봤더니 전통적 평가는 학생이 성취 목표에 도달했는 데를 지식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때 서열을 매기는 것 이곳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교사 과정의 학생의 성장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죠. 그리고 지식만 평가하지 않고요. 지식, 기능, 태도, 탈 모든 부분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다각도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서열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평가관을 보면 전통적 평가, 당연히 결과를 중시하는데 과정 중심 평가는 과정을 중시를 하더라. 평가 방법도 보면요. 전통적 평가는 주로 지필 평가 중심이고요. 교사가 평가 주체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는 지필도 하지만 수행평가, 당연히 활용하고요. 평가 주체도 다양하다. 교사도 하지만 학생들도 평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평가 파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평가 파트는 출제 기준이 후편 아닙니다. 나온다고 해도 다른 부분과 보통 같이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면 수업 장면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가는 탐구 기능과 그 이유를 쓰게요. 그럼 이거는 평가에 대해서 묻는 거야? 아니죠. 탐구 기능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과 좀 관련돼서 출제가 되니까 이 평가 자체를 여러분 막 달려 남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초등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위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수행평가의 방법은 학생들의 실험기구 조작 능력과 주어진 과정에 따른 실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명칭 쓰세요. 의미 주고 그냥 명칭 쓰는 거죠. 뭐예요? 실험기구 조작 능력 그리고 주어진 과정에 따른 실험 수행 능력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려는 거 실험시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 읽지 않아도 돼요. 지문에 있는 것도요. 이 평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산탄소 발생 실험과 관련해서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읽을 필요 없이 지문 읽을 필요 없이 이것만 보고 바로 답 쓰는 거다. 이런 문제는 지문 읽으면 안 돼서 시간 낭비해요. 시간 아껴서 다른 문제 푸는데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유형이 중등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자 프로그램으로 화학 관련 연구소를 진로 탐방한 두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입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수행평가 방법 중에서 밑줄 친 기억처럼 학생이 만든 자료집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쓰죠. 일단 자료집 나온 경우는 바로 알아보고요. 포트폴리오 자료집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이제 진로 탐색을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 수행평가를 대비해 정리해온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이 자료집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동안 수집했던 신문기사, 스크랩 있고 이 뒤쪽에 연구소에서 받은 홍보 자료를 꽂아요.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넣고요. 분석된 사진도 출력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소감문도 출력해서 마지막에 꽂아요. 그리고 자료집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는 여러 지구에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어른들이랑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 뿌듯했다. 그럼 이 자료집을 만드는데 얘는 그냥 단시간에 오늘만 딱 작성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자료 털로 만든 거죠. 일회성인 자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평가 방법 무엇이다?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면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인 거죠. 그래서 평가 명칭 쓰는 거는 중등이나 초등이나 다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가 명칭 기억해 두어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평가 그 자체와 관련된다라기보다는요. 강론과 연계해서 또는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출제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주려고 출제 유형을 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니까 과학교사가 평가한 학생에게 호기심에 대한 평정 근거를 과학교사와 학생에게 대화에서 찾아 제시하시오라고 나와요. 자, 지금 호기심을 평가한 걸 봤더니 호기심은 충족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족이라고 평가한 이 평정 근거를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를 이 대화에서 찾아 써라라는 거죠. 자, 보니까 호기심의 평가 중간에 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하니까 이게 이제 평가 준 거예요. 그 학생이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찾았으면 되는 거죠. 그럼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A. 온도에 따라 에탄올 증발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하니까 재밌었어요. 평소에 빨래가 왜 겨울보다 여름이 더 빨리 마르는지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호기심이 뭐야? 새로운 거에 정말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호기심인 건데 얘는 이게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교사가 대화하는 과정 중에 너 이런 태도 가지고 있구나. 호기심 넌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충족했어. 이렇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족했다라고 평정한 근거는 학생의 이 이야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정답은 그냥 학생만 그대로 평소에 빨래가 왜 겨울보다 여름이 빨리 마르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평가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평가의 개념들 여러 가지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문을 분석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파트를 꼼꼼히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다른 용어가 관련 지어서 적용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자, 얘는 참고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론이 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강론은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중등과 관련된 강론이기 때문에 내용을 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겠다라는 느낌만 오셔도 돼요. 내가 정확한 과학적인 개념을 몰라도 상관없다.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것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변이 통제에서 미충족으로 평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실험 내용을 다르게 수정한 문제입니다. 봤더니 얘는 변이 통제는 미충족에서 변이 통제 잘 못했다는 거죠. 봤더니 실험 결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이를 제대로 통제했는가? 못했다. 그러면 왜 못했냐? 그 이유를 설명해라. 위에 대화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학생이 온도가 증발에 무슨 영향,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험 진행이 어떻게 됐을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너 증발량 어떻게 측정했니? 학생이 비커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높이, 질량, 부피 변화로 증발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측정하기 쉬운 질량 변화로 이제 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 변화, 이게 이제 종속 변이 되겠죠, 이 실험이.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한 방법 이야기합니다. 비커에 에탄올을 넣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 30분 뒤에 다시 질량을 측정해서 질량 차이를 증발량으로 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비커 두 개에 에탄올을 50ml씩 넣고 각각의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30도씨의 수조와 50도씨의 수조에 에탄올을 비커에 각각 넣고 30분을 꺼내서 비커의 질량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지금 온도가 증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니까 조작 변이도 이 온도 잘 정했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질문합니다. 어떤 비커를 사용했나요? 실험실에 있는 비커 두 개를 사용했어요. 비커의 부피가 달랐으나 에탄올을 넣은 비커의 질량을 측정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실험실의 습도도 일정했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니까 실험이 잘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달라야 되는 건 뭐만 달라야 돼요? 온도만 달라야 되는데 얘 또 뭐도 다르겠어요? 비커의 부피도 다르겠죠. 그러면 얘는 통제 변이 돼야 하는데 통제 변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비커의 부피 다른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까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커의 부피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비커의 부피가 다르다면 이런 식의 비커가 되겠죠. 이때 똑같이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질량을 똑같이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공기와다는 표면적이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표면적은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래서 실험 결과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 보시면 부피가 다른 비커 두 개를 사용 이게 잘못되었다. 이유가 액체 표면적이 달라져서 시간당 증발량이 달라지므로 통제 변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요 내용까지는 쓰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배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정답을 쓰셔야 하냐면 비커의 부피는 증발량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여기 써있었으니까 실험 결과 영향을 미친 거라고 써있었으니까 이렇게 실험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통제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어떻게 수정하냐?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일한 비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모양과 부피 재질이 모두 다 동일한 비커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문제는 평가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변이 통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강론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저희 평가 같은 다른 부분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게 이러한 유형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평가 준거를 써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평가 요소의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평가 준거를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채점을 직접 해봐. 직접 평정을 하고 그 근거를 써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에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인용 평가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학 평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 실험 안전식 교육 과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